안녕하세요. 저는 대리 효도를 바라는 남편과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된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땅 아래 결혼을 앞두고 있든 말든 그 어떤 여자라도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싫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싫다는 비율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늘 염두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나름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는 게 우선인 것도 있겠지만 제게는 시부모의 존재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눈앞에 다가온 운명의 상대를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고 경험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의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겪어보면서 같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 한 1년 지났어요. 작년의 일을 꺼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저 스스로 우스운 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는 거예요. 제게 이혼이 상처는 아니거든요. 절대 입을 가볍게 놀리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네요. 타자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민은 되지만 저의 최악의 이혼 시나리오를 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32살인 현재 아이가 벌써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 당시 아이를 거의 1년꼴로 임신을 했고 당연히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로 낳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였어요. 군 제대를 하고 온 복학생 선배의 꼬드김에 저만 넘어가서 졸업까지 사귀게 된 겁니다. 학교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을 했는데 남편 졸업과 동시에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외동으로 커서 대가족이 꿈이거든. 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효도를 좀 해야 되잖아.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어? 결혼 전만 해도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된 것도 시부 때문이었거든요. 시부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제안해서 남편이 저를 설득해 합가를 하게 된 겁니다. 시댁이랑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분가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편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가 조건은 이미 합의를 보고 결혼한 거라 괜찮았는데 시부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자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원래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 건지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 없기 때문에 저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시댁살이를 첫째를 가진 채로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참지 않을 생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합가를 시작했으나 만약 제게 꿋꿋한 등살이 날아온다면 고스란히 당하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제가 첫째를 낳자 시부는 거의 손자를 끼고 다니며 돌보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육아를 거의 시부와 분담하는 수준이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시부는 제게 참 유연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 말대로 시부는 식구가 늘어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시부의 웃음이 보기 좋아서 저도 아이 낳는 게 딱히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제적 지원도 시부가 흔쾌히 보태어 주기도 하고 제게 아이한테 써달라고 용돈도 많이 찔러줬거든요. 손주를 사랑해서라지만 저는 합가를 하고 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시모가 못마땅해 한다는 겁니다.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면 어김없이 시모가 슬쩍 나타났는데요. 요즘 세상에 너같이 시댁살이 편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살림이 안 돌아가니까 앞으로 식구들 밥은 네가 챙기도록 해라. 시모는 뭐든 저에게 하나를 꼭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존재였죠. 시모가 요리를 저더러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요리를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지리도 못하는 편입니다. 제 친정에서도 엄마가 요리를 못하고 아빠가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집은 아빠가 늘 밥을 차려주었거든요.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자란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요리를 해야 된다는 시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랑 아니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랑 엄마는 요리를 못하니까 항상 다른 거라도 찾아서 그걸 대신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했더니 시모가 하다 보면 다 하는 거라고, 자기도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보고 배우라네요. 할 수 없이 저는 이게 남편 집 문화라고 생각해 시모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 나이 26살에 처음으로 요리란 걸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차리게 된 첫 식사 자리, 시모가 입으로만 설명해줬지 저한테 뭐 하나 시범 보여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시범 보여주면 결국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저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도전하게 된 거 저는 면접 준비할 때처럼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평이 어땠냐고요? 네, 제 요리는 100% 똥이었어요.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맛은 다 똥이었습니다. 그나마 잘한 건 아무런 간도 안 한 달걀 후라이였어요. 남편은 이런 제 요리 솜씨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요리를 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고, 먹어보더니 오히려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턴 엄마가 해. 얘 결혼하기 전부터 요리는 진짜 못했어. 내가 웬만하면 마누라 칭찬하겠는데 요리만큼은 얘가 참 독보적이야. 쫄쫄 굶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가 요리하는 게 나을걸?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까지 다들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요리 부분에서 이미 이런 평가를 예상했기에 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 말에 동조까지 하니 시모가 더 열이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밥그릇도 못 먹고 일어난 시부가 손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남편도 그만 씻고 잘 준비하겠다며 들어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시모만이 저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여자가 돼서 어떻게 요리 하나를 못하니? 결혼을 한다는 여자가 살림의 기본인 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돼? 설마 앞으로 식사 준비하기 싫어서 꼼수 쓰는 거냐? 저도 꼼수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왜 여자라고 다 요리 잘해야 돼요? 저희 엄마도 못하시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하셨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야. 뭐 자랑이라고 너까지 그런 걸 고스란히 배웠어? 자고로 여자면 내 남편 먹여 살릴 내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준비를 하고서 시집을 오는 게 맞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희 부모님은 못하는 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요리 못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장점을 찾아주셔요.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앞으로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밥 차리세요. 뭐라고? 뭘 해? 아이고 뭐니나 맹랑한 것 좀 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네 일을 나한테 미루는 거냐? 미루다뇨. 원래부터 제 일만은 아니었는걸요. 어머님이랑은 저랑 같은 여자고 어떻게 보면 같은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계속 요리 가르쳐도 실망만 하실 텐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라서 제 말투가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솔직한 성격 때문에 이득 본 경우가 더 많아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이라고 제 속마음을 숨기며 아부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말을 잃었고 그 뒤로 제게 음식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요리하는 걸 남편과 시부가 기를 쓰고 막았거든요. 아마 시모는 제가 너무 솔직해서 더 못살게 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뒤로 요리를 제게 맡기지 못해 심통난 시모는 제가 하는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매시간 식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봐요. 허구한 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썼던 걸레는 일일이 삶아서 널어놔야 된다고 하고 락스를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문질러야 되고 의자 밟고 올라가서 선반 위에도 닦아야 되는 거라고 지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 고나리질 못했던 이유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시부와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만 스트레스가 차고 넘쳤고 시모 말이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은 적 없는 며느리라는 걸 저를 따라다니며 불평했어요. 임신하고 집안일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다.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더 애기한테 안 좋은 거야. 원래 하던 일은 하는 게 좋겠구나. 네가 아무리 애 가진 몸이라지만 늙고 병든 내 몸뚱아리보단 건강할 거 아니니? 네, 집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허리 숙이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집안일 해놓을 텐데 만약 못한 부분 있으면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얘 봐라. 내가 그걸 왜 도와주니? 애초에 내가 식사 담당하면 네가 알아서 집안일 한다고 했지 않아? 청소 잘한다고 유난이더니 그새 잔머리 굴리는 거 봐. 잔머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 몸이 예전만큼 못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내키지 않으시면 두세요. 대신 전 분명 예전처럼 깔끔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집안일 쉴 생각 말라는 걸 말해주러 온 듯한데 제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니까 되레 시모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불쑥 제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가다가도 시모 표정을 보면 아차 싶어 뒤늦게 어색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토라져서는 획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합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임신을 거듭하여 4년의 세월을 보냈고 아이 4명을 낳았습니다. 나란히 아들 둘, 딸 둘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어린 영혼들이 집안에 뿔뿔 기고 돌아다니니까 시부는 행복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매일을 들떠 계셨죠. 제게는 남편보다 시부가 훨씬 가정적이었고 육아의 도움을 많이 받은 식구였습니다. 시부 덕분에 지난 4년간 제게는 막 어려운 고비는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소냇가시처럼 거슬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애아빠는 육아에 관심 밖이었고 시부만큼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고민거리였어요. 당신 다음 달에 막내 100일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알아? 미리 연차 낸 거 맞지? 작년에 셋째 기념일 잊은 것처럼 같은 짓은 반복하지 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번엔 당연히 미리 회사에 말해뒀지. 그리고 그거 내가 회사 바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아직도 담아두고 있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 반복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버님의 반만 닮아봐라. 애들이 아빠 말고 할아버지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반성 좀 해. 아빠 노릇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피곤한 거 압니다.
그래서 절대 평일은 남편에게 보채거나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면 제가 나서서 남편이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리곤 주말에 하루 정도만 남편에게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정말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 만사 모든 걸 제쳐두고 사랑꾼인 척 다 하더니 아이를 낳고 나면 항상 저렇게 시든 꽃처럼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시부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다자녀를 데리고 시댁에서 숨 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란 타이틀을 달았다면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쯤은 아군 없는 삶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시부가 있는 덕에 그나마 저는 남들보다 괜찮은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시댁에 적응이 되려던 때에 저의 아군 시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존재 같던 시부가 사라지니 제게 남은 건 물 없는 사막뿐이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고 건조한 집안이겠어요. 문득 제가 미혼 때 시자 가족을 꺼려하며 고민 많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는 본격적인 이혼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 때문에 저한테 차마 선 넘는 짓까진 못하고 눈치 봤던 시모가 살판 났다는 듯 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모의 등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동물의 왕이 없는 상황에선 이빨 빠진 사자도 사자라고 시모는 그동안 제게 표출하지 못했던 쓴소리를 제대로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차리는 것도 다시 제 몫이 되면서 시모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왕비처럼 제게 지시하고 간섭하기만 했죠.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살림이 안 돌아가는 수준으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마저 돕지 않는 육아까지도요. 시모가 얼마나 지독했는 줄 아시나요? 제 음식 맛이 똥이어도 참고 먹더라니까요. 아, 엄마가 밥하라고 했지. 왜 자꾸 와이프 시켜?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집에서 밥 못 먹어. 내가 손가락 관절이 나빠져서 더 이상 칼질 못해. 그리고 음식 못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나 죽고 나서는 뭐 먹고 살래? 매일 돈 주고 바깥 음식 먹을 거야? 시모의 잔소리는 저를 저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남편도 함께 싸잡아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한테 주방 일을 떠맡기겠다는 시모의 의지가 제 눈에 너무도 잘 보였어요. 시모의 굳건한 주장을 들은 이후 남편은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부터 바깥에서 먹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경우 시모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아이 넷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걸로 모자라 남편 내조에 시모 고나리질까지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생리통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열이 팔팔 끓어서 식구들 아침은 당연히 챙기지 못했어요. 식구들이라기보단 시모 밥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아픈 줄 알았던 남편은 자기는 원래 제 요리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시모가 뭘 찾는다면서 그것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엄마가 미역국 끓일 건데 미역이 안 보인대. 최근에 자기가 주방 정리했다면서 냉장고까지 뒤져도 안 보인다는데 혹시 어디다 뒀어? 아, 미역 다 떨어졌어. 어머님한테 앞에 슈퍼 나가면 3,000원치 판다고 해. 머리 울려 죽겠으니까 웬만하면 나 깨우지 말라고도 전해줘. 그래. 근데 미역 같은 건 미리 좀 사놓지 그랬어. 엄마 다리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바로 앞 슈퍼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왜 갑자기 안 먹던 미역국을 찾고 난리냐고. 그것도 하필 내가 아파 죽겠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여기서 더 물어보면 짜증낼 것 같으니까 가서 오늘만 다른 거 좀 드시라고 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못했는데요.
웬만큼 했으니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을 나가서 시무랑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무가 남편더러 저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미역 좀 사와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저한테 전하러 왔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결국 제가 짜증을 확 내버리자 그 뒤로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출근한 듯 했습니다. 약 먹고 푹 잔 거라 좀 괜찮아져서 정오쯤에 방 밖을 나가보았는데요. 거실 꼬라지를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이랑 현관 쪽 여기저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장난감부터 살림 물건들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모는 애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살을 했던 탓에 식은땀을 흘려서 몸이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는데 집안꼴이 엉망진창인 걸 보니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있는데 집안꼴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면 애들 좀 봐주시지. 뭐야? 시애미를 점심까지 굶겨놓은 사람이 뻔뻔하기도 하구나. 네 애지 내 애니? 내가 네 애를 뭐하러 보겠어? 대체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네가 내 시애미라도 돼? 어떻게 감히 나를 나무랄 생각을 해?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다 치우는 건 어른 몫이잖아요. 아직 큰애가 겨우 4살인데 애들이 질서가 어딨겠어요? 생각이 있으시면 애들 좀 자제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생각이 없어서 애들 관리도 못한다. 그거 아니냐? 아주 못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게 됐는지 모르겠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아주 편할 날이 없어. 애새끼들만 숨풍숨풍 나와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어머님, 자꾸 우리 애들 남 취급하시는데 애들 어머님 손주들이기도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시더니 이제 어머님이 한자리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개밥 보듯 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피가 섞인 손주들한테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몸살기가 막 가시는 상태라 여전히 예민해서 말이 평소보다 더 세게 나가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제 말에 상대가 화가 났을 것 같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머리 끝까지 열받은 시모가 찍소리 않고 노려보더군요. 말실수했다는 걸 알아서 바로 사과하려고 했던 저는 그만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날아오는 리모컨이 제 얼굴을 강타하는 바람에 한쪽 눈꼬리를 다쳤고 너무 놀란 저는 악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쪽 안 보인다고 뭐 문제 되겠어? 차라리 네가 앞 못 보는 장님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진 않았을 거다. 시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시모의 행실에 충격을 먹고 당장 행동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피가 나는 상처를 치료했어요. 마음 좀 추스리고 거실에 어질러진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했죠. 그때까지도 시모는 방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리모컨을 한 대 맞으면서 시모한테 심한 말 했던 걸 사과할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중간에 제 기분 정리할 여유도 없이 시모랑 다시 마주했다면 시모에게 제 감정을 모조리 표출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론 저도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이들이랑 방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상황 설명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귀가하고 온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하여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황 설명을 마친 것 같더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 애 안 봤다고 잔소리했어?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육아를 엄마한테 밀어?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어? 어머님이 우셨다고? 어머님 참 무서운 사람이다. 날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만든 사람이 어머님인데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당신 날아오는 리모컨 맞아본 적 있어? 나 친정 부모한테도 매질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딸이거든? 이거 조금만 잘못 맞았어도 실명됐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화를 내려다가 급 당황을 하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제게 리모컨으로 무력을 행사한 줄을 몰랐겠죠. 시모가 그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리 없으니까요. 당황하며 잠시 말을 잃은 남편은 전보다 언성을 낮추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말투 센 거 아는데 엄마한테 좀 살살 말해줘. 엄마 여린 사람이라서 상처 잘 받아. 아빠 그렇게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에 성내지만 말고 한 번씩 방도 들여다봐주고 챙겨주면 엄마도 당신 좋아할 거야. 이제야 말하는데 저는 이런 입에 바른 발언들이 참 웃겨요. 남편이 저더러 시모가 불쌍하고 여린 사람이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모 아들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남편은 자는 시간이나 출근하는 시간 아니면 집에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시모에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어라.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평소 친구랑 술도 자주 마시고 주말에 일 없을 때도 굳이 친구한테 연락 돌려서 만나러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날에는 방에만 들어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늘상 시모에게 무관심하고 방문 한번 열어본 적 없는 불효자이죠. 하긴 자기 새끼도 나몰라라 하는 남자가 자기 엄마라고 어디 돌아보겠습니까? 저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남편 말을 매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는데요. 한 번은 시모가 개모임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고 1박 2일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입으로만 효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쯤 도착했을라나?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당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도착했는지 지금 해보지. 시간이 몇 시인데 도착하셨겠지. 벌써 저녁 먹고 한잔하면서 놀고 계시겠네. 어머님이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 좋게 놀러 간 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해봐. 엄마가 서운한 티 낸 걸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나이 들면 다 갱년기 온다잖아. 몇 살이라도 젊은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며느리가 챙겨주면 계모임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고 좋잖아. 엄마도 으쓱해질 거고. 이런 게 바로 불편한 관계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이럴 때 점수 좀 따보지 그래? 남편은 항상 저런 식으로 저를 살살 굴려가며 자기 엄마를 입으로만 챙겼습니다. 입으로 효도하는 거 누가 못하나요? 입으로만 효도하는 게 효도이긴 한 건가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용돈 안 주는 건 저나 자기나 마찬가지이면서 남편은 마치 자기가 엄청난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스트레스고 꼴불견이라니까요. 남편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됐다고 점수 안 따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친정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친정 부모 욕까지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효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불효자인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딱 너처럼 멋대로 행동하거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리잖아. 어머님을 챙겨도 내가 더 챙겼어. 당신이 나한테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철부지의 불효자 같은데. 야, 원래 부부면 한쪽만 해도 효도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당신이 하는 효도가 곧 내가 하는 효도랑 같은 거라고. 내가 안 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처가 식구들한텐 전화 한 통을 안 했대? 당신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연락 한 번 안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 하여튼 생각이 어리다 어려.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 시댁이랑 같냐? 처가에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여드리러 가잖아. 원래 처가 어른들한테는 그 정도만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출가 외인인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남편의 문논리에 저는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출가 외인? 언제적 문화인가요? 그건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때이겠죠. 그러니까 먼 과거 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시부도 똑같이 외동이었다는데 시부는 제게 정말 가정적인 남자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큰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자랐을까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부도 남편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말을 계속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 잊을만 하면 자꾸 시모한테 이것저것 해주라고 대리 효도를 시키니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말대로 시모한테 효도를 한번 해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모한테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언지를 주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얼척없는 칭찬을 해주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획한 효도가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장 보러 가는 거 귀찮고 잔소리 많아서 짜증난다고 저더러 대신 다녀오래요. 기름값도 안 주면서 차 꼬박꼬박 태우고 가는 게 싫다네요. 저랑 오붓하게 걸어서 장 보러 가요. 애 같은 짓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은근히 철부지 짓이 어른들 속 뒤집어 놓는데 최고라는 걸요. 저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토시 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했어요. 평소 남편이 시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평까지 굳이 설명해 준 뒤에 효도를 했습니다. 시모 앞에서 미소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목소리도 상냥하게 만들었죠. 시모는 자기 외동아들의 속마음에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 안 흔들리는 척 하면서도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그게 가장 티났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빨랫감 문제에서 발생했어요. 시모가 입었던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같이 세탁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남편이 저한테 시모 옷이랑 자기 옷을 구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저는 또 시모 뒤를 쫓아갔죠.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했네요. 남편이 어머님 옷이랑 자기 옷이랑 섞어서 빨지 말래요. 어머님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난다면서 그 냄새가 자기 옷에 밴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옷 제가 따로 빨아드릴게요. 시모는 이때가 제가 봐왔던 표정들 중 가장 불쾌감이 드러났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뭐 하나 해줄 때마다 시모를 향한 남편의 불평을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말수는 줄어갔어요. 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항상 마중하던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드나드는 시간에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원래부터 시모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밖에 나오든 말든 아예 모르고 있었죠. 당시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점점 모자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쉴 새 없는 대리효도 발언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멈출 수가 있나요? 게다가 시모는 남편한텐 찍소리도 안 하면서 한 번씩 제게 감정풀이를 하는데 둘이서 저를 잊을만 하면 못 살게 구니까 어디 저도 참아줄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불편한 효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놀러 간다는 시모가 남편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시모가 남편에게 쓴소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금 몇 장을 더 꺼내면서 더 이상은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내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시모한테는 못마땅한 액수였나 봐요. 이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제 눈에 들었지 뭡니까. 저는 나중에 시간 여유를 봐서 돈을 챙겼고 시모 방을 찾아가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하루 종일 어머님 돈 많이 쓴다고 누구를 닮은 건지 소비 습관이 꽝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다 눈치가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용돈 좀 더 찔러드리려고요. 괜히 남편한테 더 달라고 해서 욕먹지 마시고 이거 챙겨가세요. 이번에는 시모가 좀 제대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시모가 장롱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들더니 방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선 남편 얼굴에다가 돈 봉투를 던지더라고요. 이 썩을 놈아, 가져가라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네 돈 안 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더니 애미한테 그깟 돈 하나 쓰는 게 그리도 억울했냐? 이 불효자식. 왜 이래 엄마? 미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얼굴에다 뭘 던지는 거야? 와이프한텐 리모컨 던진 걸로 모자라 나한테까지 던져?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그래 미쳤다 이놈아. 감히 지애미를 짐짝 취급해? 썩을 놈. 그리 애미가 보기 싫으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나 보기 싫으면 나가 살아. 시모의 성화에 남편은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시모에게 짜증을 버럭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이미 닫혀버린 문에다 대고 계속 남편 욕을 해댔는데요. 저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내내 연락이 없더니 몇 시간 뒤에 알아서 귀가를 했는데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막 막내를 재우고 온 터라 손에 젖병을 든 채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냐고 나무랐는데 남편은 저를 밀치더니 그대로 시모 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고 있는 시모를 향해 고함을 쳐서 깨웠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 시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건 저도 놀랐기에 쫓아가 남편을 말렸는데요. 남편이 저한테도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친정까지 들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꼭 노땅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늙고 병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게 뭐야? 듣자 하니 남편은 직장에서 늙은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듯 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직장 내 스트레스가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 대신 효도를 시킨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겠죠. 그것까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친정 부모를 욕하는 걸 봐줄 순 없었어요. 육아를 나몰라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에 힘든 사람 자기 하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남편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 친정부모를 욕했다는 것에 화난 저는 들고 있던 애기 젖병으로 남편 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남편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잘못된 건 혼이 나야 하니까요. 술 기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벌러덩 쓰러져 버렸고 점점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시모 챙기기 귀찮다고 욕을 읊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최악이었죠.
시모는 진심으로 충격받아 자기 아들의 가슴팍을 두어 번 팼습니다. 그리곤 화딱지 나는지 베란다로 가서 분을 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저도 실망 많이 했어요. 어머님도 놀라셨죠? 사실 남편이 제 부모님 욕은 속으로 했을지 몰라도 어머님 욕은 저한테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게지. 자식 꼴마저 저 모양이니 안 되겠다. 너희 그냥 분가하거라.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저런 자식 나도 필요 없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욕하는 남자를 쪽팔려서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잖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친정한테 불효인걸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살면서 남편한테 효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자기가 효도하기 귀찮다고 저한테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얼척없어하는 시모에게 저는 빙긋 웃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고 기절해 있는 남편 배 위에 올려놓았죠. 이렇게 갑자기 시댁을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마침 타이밍이었던지라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가 없었는데 친정까지 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곳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짐이랑 어린 아기들을 넷이나 달고 있으니 사람들이 택시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친정으로 갔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른 사정은 일부러 묻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모한테 상황 설명을 다 듣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성질을 내다가 회유하길 반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가벼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선택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남편의 반성이 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 답변을 남겼는데요.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소송할 거라고 그게 더 불효일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 일주일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때야 합의서에 도장 찍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봤나 봐요. 저한테 별다른 소송 얘기는 언급 안 하는 것을 보니 변호사도 남편한테 불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혼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웠을 뿐 막상 이혼은 간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 시모와 남편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말에 시모가 나서서 남편한테 나는 네 애 돌볼 생각 없다고 네가 일 그만두고 돌볼 거 아니면 나한테 애 떠맡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지 뭡니까. 아이들 4명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 제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깔끔하게 청산하고 현재 애들 넷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와 산 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이들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게 되었고 애들한테는 아빠의 존재가 훗날 필요할지 몰라요. 과연 제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우선은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온 저를 잔소리 한마디 얹지 않고 받아준 친정 부모님께도 무척 감사해요.
다 큰 딸이 자기 인생 하나 잘못 가꿔서 다시 부모 품에 돌아간 건데도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잘 왔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봤던 불효자식처럼 되지 않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자 마음먹었던 그날처럼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평생 마음 바쳐 모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세월에 아픔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청취자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 후회 없이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며 미용실 스텝으로 일했을 때는 항상 미용사들과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루빨리 미용사가 되어 가위를 잡고 싶어 했었는데요. 막상 미용사가 되어 두 손으로 가위질을 하면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나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비록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방에 살면서 돈도 잘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언젠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미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공부 쪽에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가장 큰 낙은 반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화장 한번 해보지 못한 친구를 꾸며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친구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몹시 뿌듯해졌죠. 그래서 친구들을 화장해주길 자처한 것이고요. 친구들은 어느새 소개팅을 할 때면 저를 찾아와 꾸며달라며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어 언제나 제 주변은 북적거렸죠. 하지만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질수록 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부모님께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 얼굴에 낙서나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담임 선생님과 아는 사이였던 부모님께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며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전부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곤욕을 겪는 것은 동생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모든 기대를 동생에게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동생은 부모님의 자부심이자 성공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 같은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매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동생에게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동생은 공부하기가 싫어 펑펑 울다가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꾸역꾸역 참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동생의 방은 환한 불빛이 켜진 채 책상에 앉아있는 동생의 그림자를 비추었거든요.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찌되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무 무리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요. 미용실 스텝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들을 쓸고 립스틱 자국이 묻은 컵을 닦을 동안 연년생이던 동생은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자 아버지께서는 최근 근황을 물으셨는데요. 공부할 생각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일한다는 것을 아신 후로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야 헛바람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사리분별할 만큼 큰 애가 아직도 머리나 만지는 천박한 일이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은 해주마.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반푼이가 우리 집으로 굴러들어와서는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친딸만 아니었어도 벌써 고아원해버리고도 남았을 거다. 그놈의 핏줄이 뭐가 이렇게 질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머리나 만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몸은 힘들지언정 이 길을 선택한 거에 후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딱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후에도 아무 비전도 없고 설 자리도 없다면 그땐 아버지 뜻대로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게요. 3년이면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데 다 늙어 빠져서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러니? 얘는 자기가 언제까지나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셀 줄 아는 숫자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할 거야? 만약에 네가 가위 들고 설치는 게 적성에 맞아서 계속 한다고 치자. 그럼 네가 좋다고 설치던 그 가위질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니? 5년? 7년? 기껏해야 10년 간신히 일하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서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서 늙어가겠지. 너는 천박한 가위질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혼자 병들어서 골골거릴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에서 적당한 사람 골라잡아서 편하게 살래? 내비도 부모 할 길을 옆집 똥개보다 더하게 아는 애한테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쫓고 말지. 괜히 말만 하면 우리 입만 아파지니까 그냥 잠자코 있자고. 지도 겪어봐야 알지.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편하게 부모가 주는 밥만 얻어먹고 사는 애가 뭘 알겠어. 지 꼴리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 혼자 설치다가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서 고생 꽤나 하고 부모한테 손 벌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두고 봐. 3년도 안 돼 망하고 집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부모님께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용사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미용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모욕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과 절연한 채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금방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밤만 되면 마네킹으로 머리를 자르던 저는 스텝 중 가장 먼저 미용사로 승진을 했거든요. 미용사가 된 후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일에 미쳐서 살았으니까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신 잡지를 뒤적였고 퇴근을 한 후에는 무거운 졸음이 앉은 눈을 비비며 해가 뜨도록 연습을 했죠. 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이 늘어갔고요. 단골 손님이 많아질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미용실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은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죠. 미용사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어깨며 허리는 부서질 정도로 아파왔지만 몸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6평 원룸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다 보니 전에는 없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미용사가 되지 못한 직원들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질투를 받는 일은 허다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투하는 것은 바로 1살 위 동료였죠. 같이 입사한 동기는 5살 위의 언니였는데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아랫사람처럼 깔보더군요. 자기가 할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잡일을 떠넘기는 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직장 동료의 이런 깔보기가 제가 미용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들고 있던 빗자루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담당하고 있던 손님 또한 빼앗아갔죠.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마를 예약한 손님에게 직장 동료가 멋대로 가위를 들어 단발로 잘라버린 것이었죠. 제일 중요한 일정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손님은 길길이 날뛰며 직장 동료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요. 미용실 원장님까지 나와 사죄를 하고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붙임머리를 공짜로 해준다고 한 뒤에야 간신히 합의를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손님에게 석고대죄를 할 때에도 직장 동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사과를 하는 것도 원장님이 시켜 억지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참다 직장 동료를 따로 부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언니고 같이 입사한 동기라 참고 넘겼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미용사 자격증도 안 딴 사람이 어떻게 손님 머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정 손님 머리가 하고 싶었으면 티나 내지 마시던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파마하겠다는 고객님 머리를 허락도 없이 뚝 자른 거예요?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손님이 억하심정이라도 가졌으면 미용실 평판 나빠지는 건 기본이고 미용실 문 닫았을 수도 있다고요. 아, 참. 사람 생긴 대로 논다더니 호박같이 생긴 게 불쌍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머리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억하심정 가지고 있을 건 뭐람? 왜 정연 씨도 호박같이 생겨서 그 손님 마음이 이해가 됐었나 봐. 그 손님 편을 드는 걸 보면. 정연 씨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원장님도 가만히 있는 일을 왜 정연 씨가 나서서 난리야? 정연 씨가 미용실 원장이라도 되는 거야? 가위 좀 잡았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정연 씨보다 5살 위 언니라고. 어려서 미용사 좀 됐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저 기세만 등등해져서는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착각하지 말고 새겨들어. 정연 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일 정도지.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원영 씨는 그 밑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라도 되나 보죠? 5살이나 어린 동생 밑에서 바닥 청소하기 싫으면 실력이라도 키우세요. 창피하게 나이 내세우면서 어린애들 갈구지 말고. 원영 씨, 그런 식으로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는 게 엄청 추해 보여요. 언니면 언니답게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심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막말을 퍼붓는 직장 동료를 보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 또한 같이 화를 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나무인으로 구는 직장 동료에게는 따끔한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그 자리에서 얼어 제 얼굴만 계속 노려볼 뿐이었어요. 반박하지도 못하고 잔뜩 눈살을 찌푸린 직장 동료의 모습을 보자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죠. 그날 일이 있고 난 후 직장 동료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손님을 매수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요. 예약 손님이 잡히기라도 한 날에는 손님들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머리도 못하는 미용사에게 왜 머리를 맡기지 말라며 험담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질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 또한 티나게 일간지를 하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닌 새로운 손님들은 직장 동료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줄줄이 굴비처럼 예약을 취소했으니까요.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직장 동료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는데요. 직장 동료는 비흡연자인 제 앞에서 담배까지 태우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어머, 왜 괜한 사람을 잡고 그래요? 불도 안 붙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봤어요? 이게 다 정연 씨가 평소 행실을 안 좋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그저 손님들한테 자기 머리 해주는 미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요.
가위질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싱글거리면서 꼬리치는 건 손님들한테만 했어야죠. 남자들한테 실실 웃음이나 흘리고 다닐 시간 있으면 바닥에 흘려있는 머리카락이나 제대로 치울 것이지. 이래서 자기 팔자 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걸 꼭 살쳐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니까? 함부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험담하고 다녔으면서 사람이 어쩜 죄책감 하나를 안 가져요? 전에도 말했죠. 언니 노릇하고 싶으면 미용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실력으로 붙으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추잡한 소문 내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일도 안 하고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게 누군데요. 원영 씨는 미용실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원영 씨 나이도 있으니까 다른 미용실 취직하기도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아도 모른 척 눈 감아준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편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눈깔이나 치켜뜨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니까짓 게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너 같은 거 눈에 가시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고소해. 나는 고소당하는 즉시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면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온 동네에 소문나면 이제 정연 씨한테 머리는 누가 받으려나? 지금이야 원장님 단물 빼먹으면서 그나마 단골 손님 받으며 사는 건데 온 동네에 소문나고 오면 그때도 지금처럼 손님이 많을까? 아마 단물 빠진 껌처럼 바닥에 배 터질걸?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제기하려고 사람들 발바닥에 달라붙어도 찢겨서 나가기만 하겠지. 그것도 더러운 소문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껌을 주워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직장 동료는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실장에게 꼬리치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발광하면서 날뛰는 직장 동료를 보니 미친 사람에게는 약도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씨름할 바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후 직장 동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실장에게 눈에 띄게 들이댔어요. 실장은 직장 동료에게 딱 선을 그었지만 직장 동료는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머리에 나사 하나가 빠진 건지 계속해서 실장에게 들이댔죠. 실장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실장이 여자친구를 자랑할 때마다 직장 동료는 자기가 훨씬 낫다며 실장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실장이 옆에 딱 달라붙어 손수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는 등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못할 행동을 했죠. 직장 동료의 이런 행동에 불편해지는 건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졸였습니다. 직장 동료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실장을 따라다녔거든요. 원장님은 직장 동료를 잘 타일러 실장에 대한 마음을 접게 하려 했지만 직장 동료의 행동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갈수록 같이 일하던 미용사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일이 이렇다 보니 미용실 원장 또한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에게 해고 통보를 했네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왜 자기를 해고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일을 그만둬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냐고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틴 줄 아세요? 괜한 사람 남자 많다고 소문내고 손님 머리 망쳐서 미용실 평판 깎아먹고 잘못한 걸로만 따지면 우리 미용실에서 원영 씨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일손도 부족하고 같이 일하던 정이 있어서 몇 번이고 잘못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못 그래. 남자에 미쳐서 여기저기 분탕질하면서 흙탕물 만드는 사람이랑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미용실에서 나가면 제발 남 탓 좀 그만하고 자기 자신 좀 돌아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인지 말이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저처럼 남자 꼬드겨서 지금 남편 만났을 거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분탕질이요?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은 깨끗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생활 다 캐보세요.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 절대로 그냥은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최소한 자기 사생활 문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끝내지. 원영 씨처럼 회사까지 추잡하게 끌고 오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원영 씨 말대로 사생활 캐보면 떳떳한 사람 없을 수도 있어. 사랑이 죄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미혼일 때 이야기지. 원영 씨 사랑만 중요하고 그 사람 배우자 행복은 쓰레기같이 하찮은 게 아니잖아. 나는 남의 가정 파탄 내면서까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미용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원장의 설명에도 직장 동료는 왜 자기가 미용실을 그만두어야 하냐며 억울해서라도 계속 미용실에 다닐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원장은 자꾸 이런 식이면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뛰던 직장 동료도 경찰은 무서웠는지 잠잠해졌고요. 결국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미용실에서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죠. 직장 동료가 사라진 미용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목했어요. 또한 열심히 일하며 직장 동료가 망쳐놓은 평판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원래부터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실력이 있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평판을 회복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계절이 변하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시큰하기만 했던 손목의 통증은 팔 자체를 들 수 없을 만큼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자는 의사는 인대에 너무 무리가 가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아예 손목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요. 사정을 알게 된 원장은 한 달 정도 무급 휴가를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휴가가 아닌 긴 휴식이 필요했죠. 지금까지는 안대가 씌워진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실 식구들이 몇 번이나 붙잡는 탓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네요. 몇 년간 가족들보다 더 오래 붙어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미용실 식구들을 두고 혼자 떠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오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직 꺼놓지 않은 알람벨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 적도 있었고요. 쉬기 위해 한 퇴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 마음속에 불안을 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휴식을 즐기기 위해 퇴사한 것인데 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벼운 옷을 입고 동네 산책로를 돌기도 하고 점심을 먹을 오후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를 시키고 책을 읽으며 여유를 부리니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여 살았는지 알게 되었죠. 전에는 커피의 향을 느낄 새도 없이 근처 카페에서 파는 제일 진한 커피를 들이부으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네요. 혼자 누리는 여유도 좋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가족들과도 의절을 하고 요 몇 년간 일에만 집중한 저에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훔쳐보며 참 후회가 되더군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에만 매달리던 과거가 말이에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니 다시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는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일하는 것뿐이니까요. 처음에는 다시 일하던 미용실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차라리 내 가게를 차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행히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가게를 차릴 여유 자금도 충분했고요. 그 후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좋은 중개인을 만난 덕에 다행히 괜찮은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것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월세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어요. 바로 계약을 할 정도로 건물의 내부 또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든 신경은 미용실에 가 있었어요. 틈만 나면 인테리어 잡지와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며 어떻게 상가를 꾸밀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를 요구하기에는 정해진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업체의 도움을 최소한 받는 방향을 잡고 발벗고 나서 상가를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망할 것 같다는 걱정과 달리 결과물은 흡족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화이트 컬러로 몰딩 작업을 한 탓에 미용실 자체는 평수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죠. 또한 나무 소재의 가구를 쓴 탓에 가게는 다른 미용실에는 없는 따뜻한 느낌이 물씬하게 드러났고요. 개업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떨리더군요. 미용실의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맞잡은 두 손이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아마 첫 예약이 잡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던 예약이었지만 막상 내 가게에서 잡는 예약이라서 그런지 처음 미용을 했을 때만큼 심장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두근거리는 마음 또한 가득 찼네요. 하지만 예약 손님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있던 그것도 개업 후 처음 맞는 예약 손님은 바로 직장 동료였거든요. 직장 동료 또한 미용실에 들어오다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배를 잡으며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번에 계약한 세입자가 저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직장 동료는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자기가 이 상가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간신히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직장 동료가 건물주라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가위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뭐야,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정현 씨인 줄 알았으면 월세나 왕창 받을 걸 그랬다. 이번에 처음 받는 세입자여서 내가 월세도 깎아주고 선심도 썼었는데 아까워 죽겠지 뭐야? 그래도 어쩌겠어. 마음씨 착한 내가 봐줘야지.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여기저기 매물 찾아다니느라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나가면 또 그 개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정현 씨는 어떻게든 나를 미용실에서 내쫓고 싶어서 미용실 식구들한테도 이간질하면서 수작을 부렸지만 괜찮아. 내가 과거에 연연할 만큼 누구처럼 뒤끝 있는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원래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고 싶어 했을 직장 동료는 무슨 일 때문인지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원한다면 월세를 더 깎아줄 수 있다는 선심까지 부렸고요. 예기치 못한 직장 동료의 반응에 의아해하던 중 직장 동료는 큰 다이아가 반짝이는 반지를 낀 손으로 긴 머리를 넘기며 입을 열었네요. 예전에는 할 것도 없고 그중에서 만만한 미용사나 돼보자는 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나도 팔자 피는 거라는.
부자 남편의 좋은 시댁까지 만난 내가 천박하게 다른 사람 머리나 만지는 게 더 보기 안 좋은 법이잖아. 남 이 상가까지 줬는데 일한다고 설치는 꼴도 우습고 말이야. 안 그래? 꼴을 보아하니 아직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못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선심 쓸게. 정연 씨가 어디 가서 부자 남자를 만나서 호강하겠어. 그냥 평생 남의 뒤통수 보면서 가위질이나 하면서 살겠지. 그냥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내 쇼핑비나 입금해주면서 살아. 만약에 나이 40 먹고도 우리 상가에서 미용실 하면서 살면 내가 그때는 우리 집 주방 가위를 선물로 줄게. 미용하는데 가위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빨리 자리 잡고 넓은 평수 딸린 상가 얻어서 미용실 차릴 거거든요. 어찌됐든 결혼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원래부터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참 잘 됐네요. 우리 이렇게 된 이상 각자 위치에서 잘 지내봐요. 어머, 사람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있고 노숙자 된 사람은 왜 있겠어? 나야 뭐 이제 부자 남편 만나서 고생할 일 없고 100만 분의 1 확률로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했다고 해도 이 상가에서 나오는 새바다 먹으면서 살면 그만이지만 정연 씨는 아니잖아.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미용실 운영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코딱지만한 미용실에서 돈이 벌려봐야 얼마나 벌리겠어.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연 씨 이러다가 손도 꼬부라지고 허리도 꼬부라져서 할머니 될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웃으려던 건 아닌데. 정연 씨가 할머니 돼서도 근처 쪽방 살면서 가위질할 생각하니까 웃겨서 말이야. 정연 씨 인생도 참 불쌍하다. 집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뻐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다 팔자대로 사는 거잖아. 정연 씨 할머니 될 때까지 내 쇼핑 비용 내줘야 하니까 손 관리 잘하고. 그럼 수고해. 자기가 입은 명품 옷이며 가방 액세서리를 자랑하던 직장 동료는 미용실 안을 둘러보더니 머리는 비싼 청담동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며 5만 원짜리를 바닥에 던지고 갔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불행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다시금 공들여 완성한 인테리어를 보고 촌스럽다며 비웃던 직장 동료의 경박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슬려 고막을 씻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직장 동료가 바닥에 던지고 간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매긴 저의 가치는 딱 5만 원짜리였던 것이니까요. 고개를 숙여 한참을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보자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눈물이 떨어진 5만 원짜리는 금방 촉촉하게 젖어갔죠. 5만 원짜리를 들어올리자 심사임당의 얼굴 부분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번져 있었어요. 프린팅이 흐려진 신사임당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미래 같았죠. 그래서 흐물흐물해진 5만 원을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5만 원이 큰 돈인 것은 맞았지만 직장 동료의 비웃음이 담긴 돈을 지갑에 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 직장 동료는 매일같이 미용실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가게에 놀러 왔어요. 정확히는 저를 괴롭히러 온 것이었죠.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러 커피가 식었다며 다시 타오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며 주변에서 제법 인지도 있는 미용실이 되었지만 직장 동료의 행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커피를 빨리 타오라는 직장 동료의 환청이 들렸고 급기야는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되었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직장 동료에게 상가를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적반하장식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어요. 이미 보증금을 투자하는데 다 써버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새로 장만한 듯한 비싼 명품 가방을 보란 듯이 메고 다녔네요. 하다 돈 문제로 거짓말까지 하는 직장 동료의 만행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한 거고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앞으로는 가게에 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제발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학을 뗄 거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자 바로 불쌍한 척을 하다뇨.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 앞으로 찾아와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월세도 줄여주고 미용실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면서요.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상가를 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장 동료만 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후 직장 동료는 정말 미용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며칠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고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을 지켜봐도 직장 동료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서야 안심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예약제로 손님을 받으며 개인의 시간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네요. 예약제로 바꾼 후부터는 수입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손님이 미용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개인 시간도 보내며 전보다 더 나은 컨디션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휴식과 일하는 것이 적절히 섞은 1년을 보내자 몸과 마음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어요. 개인 시간을 보내며 요리와 보드타기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가지며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자 하루하루가 더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의외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과는 5년 만에 전화통화였는데요. 여동생은 근황을 물으며 미용실을 열었다고 하자 축하한다며 자신이 미용실로 온다고 하더군요. 6년 만에 만난 여동생은 저만큼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부모님으로 인해 긴 검정머리만 고집하던 동생의 머리는 밝은 다갈색으로 염색되어 산뜻한 웨이브 손질이 되어 있었죠. 잘 꾸며진 미용실을 보며 여동생은 제가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임용고 씨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동생은 커피보다 더 쓴 미소를 지으며 임용고 씨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며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길을 가려던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티스푼으로 김이 나는 커피를 저으며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아니면 소심한 자신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실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선생님이란 직업을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 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동생은 10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란 직업을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꿈이 없어진 현실에서 사는 동생이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 꼭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꺼내 넘겨주며 동생은 이제 그만 본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지난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찡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네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를 기다리시는 줄 몰랐으니까요.
동생과 함께 찾아뵌 부모님은 예전의 모습이 희미해진 정도로 많이 노쇠한 모습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리석어 귀한 딸을 냉대했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을 붙잡기 위해 참 많이도 함께하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같이 있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다 같이 동생의 상견례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직접 뵌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오만해지기 망정인데 사업으로 많은 것을 가지신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에게는 오만함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어 감사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정도셨습니다. 어른들은 예의 바르고 참하게 생긴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매제 또한 동생을 응시하는 눈빛을 통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행복해하는 여동생을 보며 저는 그저 여동생이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저에게도 선볼 것을 권유하셨는데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해보지 않은 턱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양쪽 집에서 사랑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죠.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회계사로 미적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남의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미용사가 대단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꾸미지 않는 제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남자에게 참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난 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었기에 모든 게 설레고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강에 산책을 가고 챙겨온 도시락을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죠. 남자는 제가 입 주변에 음식을 묻히고 먹을 때면 챙겨온 물티슈로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입가를 닦아주는 다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남자와 밤에 있을 데이트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오며 미용실을 쭉 둘러보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직장 동료는 건물주에게 어디서 명령이냐며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달 안으로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가게를 정리하라니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언지도 없다가 갑자기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빼라뇨. 다음 달 예약까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럼 예약한 손님들은 어쩌라고요. 다음 달까지는 무리예요.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동안 가게도 알아보고 손님들도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정현 씨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스텝으로 보여? 어디서 명령이야. 건물주가 나가라면 군말 없이 나가는 거지. 가만 보면 정현 씨는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우도 없고 상도덕도 모르는 걸까? 사람들이 다 오냐오냐 해줘서 머리에 개념이라는 상식이 없는 건가? 그럼 5살 언니인 내가 톡톡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박아 넣어. 정현 씨, 돈 없어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말이야. 절대적으로 건물주 말을 따라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자 진리거든. 지금까지는 돈도 없고 팔자도 없는 정현 씨가 안쓰러워서 봐준 거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잘 맞지도 않은 사람 동정심 때문에 끼고 돌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고 건물도 재수 없어진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지 뭐야?
정현 씨가 이 건물에 들어온 1년 사이 다른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됐거든. 내가 아무리 정이 넘치는 사람이라지만 도움도 안 되고 내 돈이나 까먹는 사람을 옆에 둘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왜 저 때문인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앞에 있던 백반집은 계속해서 상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손님들한테 내놓다가 걸려서 망한 거잖아요. 옆에 있던 카페는 사정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팔아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문을 닫은 거고요. 상가에 들어오는 가게들이 줄줄이 망하는 걸 탓하고 싶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장사한다고 턱하니 상가 계약한 사장들을 탓해야죠. 없이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상가 계약하게 해준 건 원영 씨지 제가 아니잖아요. 고작 2천만 원 들고 와서 장사한다고 설친 거지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서 너는 내 건물에서 꼴랑 70만 원 내고 장사하냐? 이렇게 똑똑하고 싹싹한 양반이 그럼 왜 지금까지 건물 하나 못 사고 멍청한 스텝 밑에서 월세 내면서 일하고 있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정현 씨,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뻣뻣하고 키만 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 남자들은 나처럼 아담하고 백침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정현 씨는 이미 남자 만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직장 동료는 자신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많다며 고독사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려져 있던 손에는 있는 힘껏 주먹이 쥐어졌죠. 홧김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직장 동료는 비웃음으로 입꼬리를 한껏 올린 후 눈동자를 아래 위로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현 씨,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인터넷으로 만나서 채팅이나 하고 전화나 하면서 연애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 나는 진짜 정현 씨가 걱정돼서 그래. 왜 사람이 너무 일만 해서 미치면 헛것도 보고 머리가 돌아서 이상해진다고 하잖아. 정현 씨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매일 사람 정수리나 보면서 머리나 감기고 가위질이나 하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돼. 어디 멀쩡한 놈이 정현 씨 만나려고 하겠어? 다 벼룩에 간 빼먹듯이 정현 씨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빼먹으려고 할걸? 그리고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해. 멀대같이 키만 크고 멋도 없는 정현 씨만 보다가 나 보면 반할지도 모르잖아. 직장 동료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반해서 따라다니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멀쩡한 애인을 바람둥이 취급하는 직장 동료의 만행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용실을 빼고 나간다고 말을 했고요. 홧김에 미용실을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12번 부동산을 들락날락거려도 괜찮은 매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상의를 하자 부모님께서는 매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러자 매제는 자기네 건물을 들어오라며 말을 했고요. 마침 신도시에 분양받은 상가 한 곳이 비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매제는 월세도 대폭 깎아주며 상가를 편하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매제 덕분에 좋은 상가를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갈 곳이 정해진 후 빠르게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게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직장 동료는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전 미용실 실장이었어요. 깜짝 놀라하자 직장 동료는 실장을 자기야라고 부르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실장 또한 놀랐는지 얼음이 되었는데요. 실장에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실장은 전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혼자 지내던 중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와 우연한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결혼 약속을 잡고 예비 신랑에게 상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로 정리하고 나가는 마당에 괜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죠.
멀리서 봐도 한숨만 푹푹 쉬던데 들어갈 상가는 구했고 그것도 아니면 반지 합방 개조해서 미용실로 쓸려나? 여름에 좋기는 하겠다. 더운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습해서 시원할 거 아니야. 손님들이야 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손님들이야 새로 구하면 되지. 바퀴벌레는 벌레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고 하더라. 이참에 바퀴벌레 미용실이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정연 씨 처지에는 딱일 것 같은데. 할 말 못할 말 필터 없이 내뱉는 주둥이 미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저도 신도시에 좋은 상가 자리가 나서 거기서 미용실 새로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거 길게 가봐야 알지. 혹시 알아? 금방 장사하기도 전에 망해서 또 빈 상가 될지. 그 건물주한테 정연 씨 들어오기 전에 상가에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리라고 해. 그렇게라도 액땜을 해야 되지 않겠어? 워낙 재수없는 사람인데 서로 조심하면 좋잖아. 직장 동료는 여전히 안이 꼽게 대했지만 모든 걸 무시했네요. 이미 끝난 마당에 더 난리쳐봐야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더 좋은 곳으로 상가를 이전하게 되었으니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제의 상가로 이사를 간 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새로 모든 걸 시작하다 보니 처음 몇 달간은 예약제가 아닌 일반 미용실처럼 운영을 하며 미용실이 만석이 될 때까지 사람을 받았죠. 다행히 새로 이사한 상가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에 대한 보상받기라도 한 것 같죠. 미용실의 장사는 전에 일하던 것에 3배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잘 만나던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물론 둘 다 조금 더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똑같은 곳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행복했죠. 그리고 동생과도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 상가에서 커피숍을 차린 여동생은 틈만 나면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저희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몇 달이 지나고 여동생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요. 잡혀있는 예약을 취소하고 아침 일찍부터 동생을 따라 결혼식장에 가려고 했지만 동생은 일찍 와봤자 할 것도 없다며 그냥 예식 시간에 딱 맞게 오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의 완강한 거부로 계약 한 건을 받게 되었죠. 예약된 손님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의 가게 앞에는 직장 동료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질긴 인연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알게 모르게 거머리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어 엉켜왔으니까요. 직장 동료는 하도 SNS에 머리를 잘한다고 광고가 떠와 봤더니 또 너냐며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동생의 결혼식인 만큼 싸우기 싫었던 저는 시비 걸 거면 그냥 가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직장 동료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손질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자기가 오늘 어디 가는지 아냐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내가 급한 약속만 없었으면 다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건데 정연 씨는 좋겠네. 내가 약속을 잡을 덕분에 머리도 하고 돈도 벌게 됐잖아. 그놈의 결혼식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지. 파혼만 안 했어도 그 자리는 오늘 내 자리인단 말이야. 나랑은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홀랑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참 속이 없어. 그저 새롭게 예쁜 여자만 보면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조강지처도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버리잖아. 정연 씨야 남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려나? 저는 원영 씨가 누굴 만나던 어느 결혼식에 가던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머리 손질 끝나고 가게 문 닫고 싶을 뿐이에요. 결혼식까지 못 간 거면 성격이 문제든 외모가 문제든 파혼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 남자들 모두가 새롭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정연 씨는 참 이런 거 보면 남자 안 만나본 티를 낸다니까. 이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서야. 정연 씨는 나중에 절에서 만나게 되겠다. 결혼도 못하고 늙어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되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나 할 거 아니야. 어쨌든 파우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나도 못 가지는 걸 누구 좋으라고 그냥 내비둬? 똥이라도 뿌려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나는 꼴랑 상가 한 개 받고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절절 매고 사는데 다른 여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카드나 긁는 재미로 사는 걸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직장 동료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이번에 결혼할 여자를 내연녀로 몰아 이 결혼을 부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여건만 된다면 그 여자 파혼한 남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직장 동료의 말을 흘려들으며 무심코 쇼핑백을 보았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생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사진 옆에는 빨간색으로 천하의 제일 가는 내연녀라고 적혀 있기도 했고요. 뭐야, 정연 씨, 머리 똑바로 안 해? 비싼 돈까지 주면서 1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연 씨한테 이런 거지 같은 대우 받으면서 머리 손질을 받아야 돼? 어디야 한눈이 팔려서 머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돈 받기 싫어? 굼뜨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머리나 잘 다듬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알아서 해. 그대로 가게 리뷰에 테러해 줄 테니까. 그나저나 그 여자 인생을 어떻게 조져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아무도 안 데려가려나? 두고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국 방방 곳곳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마 얼굴 들고 다니려면 전신 성형이라도 해야 할걸? 직장 동료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도 모르는 사이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희대의 내연녀로 만들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동생을 어떻게 만들지 떠들어댔고 결국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가위 대신 바리깡을 들고 직장 동료의 뒷머리를 밀어버렸네요. 직장 동료는 어깨 밑으로 후드득 떨어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고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소리쳤죠.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동생 결혼식을 망치냐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머리를 망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앞둔 손님 머리 가위로 댕강 잘라버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고소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댈까?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바리깡으로 뒷머리에 고속도로 길 내준 건데 왜? 직접 당하니까 기분이 더러워? 너같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남 잘 되는 꼴은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한테는 바리깡도 아까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 결혼식을 망치는데? 어떤 거지 같은 여자가 내 남자친구 꼬드겨서 데리고 가나 했더니 네 동생이었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 재수없는 것까지 똑같잖아. 동생년이 남의 남자 뺏어갔으면 바닥에 엎어져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바리깡도 아까워? 내가 너희 남매 가만둘 것 같아? 아주 싹 다 묶어서 희대의 쌍년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려. 나랑 우리 동생이 쓰레기면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오염물질이게? 남의 남자 뺏고 싶어서 안 달래면서 대도 안 되는 여우짓 하는 건 그쪽 전매 특허 아니었나?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 누구는 뭐 사람 하나 등신 만들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누가 먼저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닐지 어디 지금 한번 보자고.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급기야 카트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달려드는 직장 동료를 밀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침부터 공들여 손질한 긴 머리는 싸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덜렁 잘려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쪽만 말이에요. 웨이브진 머리는 어깨를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죠. 잘린 머리카락을 본 후 당장 핸드폰을 들어 매제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매제는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떻게 살았기에 예의도 모르는 몰상식한 여자랑 결혼하려던 사실을 숨기고 귀한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할 수 있냐며 소리치자 바닥에 주저앉은 직장 동료의 안색은 삽시간으로 퍼렇게 질렸습니다. 제가 매제에게 전화를 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자 매제는 정말 죄송하다며 일단 직장 동료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받아든 직장 동료는 매제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풀이 죽은 채로 눈물만 흘렸고요. 저는 반쯤 잘린 머리 그대로 결혼식장에서 찾아갔어요. 길가에 거지보다 더한 제 몰골을 본 매제는 전 연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직장 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쫓겨난 직장 동료는 매제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해 일을 했는데요. 직장 동료의 적극적인 어필로 인해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제 또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생각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직장 동료에게 넘겨준 것이었죠. 하지만 직장 동료는 결혼을 약속하자마자 돌변을 해 감당하기 힘든 사치를 부리며 매제에게도 엄청난 집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여직원이 매제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만 봐도 발작을 하며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을 지경이었죠. 결국 직장 동료의 집착과 끊임없는 사치에 지친 매제는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났던 정을 생각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가진 건물을 남겨준 것이고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제는 앞으로 자신이 잘 처신해 여동생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장담할 거냐고 하자 매제는 약속할 수 있다며 후원장담을 했죠. 매제의 말처럼 결혼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의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몇 번이고 매제에게 매달리다 연인 사이인 실장에게 들켜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자의 환장한 직장 동료는 금방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죠. 현재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매제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 또한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언젠가 자신의 행복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